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냥 그래도 납득 가능한 정도다라고 하면은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면 또 이렇게 어려운 쟁점들이 많은 분들이 주로 오시더라고요. 또 어려운 분들에게 열려있는 젠틀한 싸움딱 유익상 변호사님이고요. 안녕하세요. 젠틀한 싸움딱 유익상 변호사, 저는 김운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어머니, 아버님들을 위한 개인 회생 영상을 준비했어요. 이제 좀 저희가 청산 가치를 판단하는 걸로 좀 넘어가 볼게요. 청산 가치라고 하면 내 재산인데 기본적으로 내가 결혼을 한 상황에서 배우자도 재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배우자 명의 재산도 내가 개인 회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청산 가치에 반영이 되나요? 그거가 이제 맨날 나오는 법원별 차이이고 네네. 반영 안 하는 법원이 뭐 회생법원이 네. 이름을 달고 있는 서울, 수원, 부산 그리고 대전은 그래도 반영하는 것 같고 네. 나머지 법원들은 일단은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반영을 하도록 시키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반영을 하도록 시키더라도 특유 재산이라든지 네. 상속받은 재산, 일방 배우자의 기여가 없는 재산 같은 경우는 또 빼볼 여지는 있다. 이게 복잡합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냥 반영해라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네네네. 실무적으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많이 다퉈야 돼요. 사실 빼려면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주제들을 또 다루고 뭐 이렇게 다퉈서 막아냈다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제가 뭐 몇 개 좀 찍고 하니까 이제 몇몇 의뢰인분들께서 10군데 간데 다 안 된다 그랬다. 너 영상 보니까 너는 뭐 잘한다 하길래 아 맞다. 최근에도 그렇게 해서 막아낸 케이스는 있긴 한데 뭐 저도 힘듭니다. 열심히 싸워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들다. 쉽게 수월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여튼 뭐 굉장히 노력과 시간은 많이 드는 문제다. 그럼요. 근데 이게 젠틀한 싸움딱이라는 그 명제 자체가 굉장히 힘듦을 담고 있어요. 젠틀하게 어떻게 싸움딱을 하려면 힘들 수밖에 없죠.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포함시키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예외적으로는 넣는다는 네. 것인데 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계속 수익 활동을 했는데 네. 내 명의 재산은 없고 배우자한테 다 이제 명의가 다 가 있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차량 등을 내 개인회생 절차에서 청산가치로 잡을 수가 있게 있죠. 되나요? 이론적으로는 잡을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문제인 게 원칙 미반영이잖아요. 원칙 미반영. 그렇죠. 아예 시작부터 배우자 서류 요구하지도 않고 안 봐. 채무자 명의로 재산 없네. 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사실 그냥 끝나는 문제인데 그렇죠. 회생위원이 안 보긴 할 건데 일단 배우자 서류 뭐 재산이랑 내봐. 라고 해서 냈어요. 음. 근데 뭐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뭐 강남에 아파트가 뭐 몇 채 있고. 롤스로이스하고 예, 있고. 뭐 예. 배우자 그러면 과거의 소득이라든지 이런 내봐. 전업주부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잡으라고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그러니까 그 앞단의 조사 과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조사 과정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운이다. 요거 사실 이제 굉장히 질문 많이 주시는 내용인데요. 부동산이랑 차량이 제 명의로 있습니다. 네. 저 이제 개인회생 할 거예요. 네. 요거 그대로 청산가치 반영하기가 싫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청산가치를 절반만 잡아도 지장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언제 바꿨냐에 따라서 사실 또 달라지긴 하는데 일단은 뭐 개인회생 직전에 하려는 거는 결국엔 청산가치 낮추려는 목적인 거잖아요. 아니면 채권자들한테 돈을 안 갚으려는 목적이고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명의를 돌렸다라고 하더라도 청산가치에 그대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죠. 일종의 이제 뭐 사회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하게 된 거다라고 하면 그 경우에도 이제 이혼 재산 분할을 통해서 채무자의 그 재산 자체를 감소시킨 거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회행위다 뭐 이제 이런 보정들이 계속 나오기는 하는데 재산 분할의 정도가 어떻게든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냥 그래도 납득 가능한 정도다라고 하면은 그건 또 이제 괜찮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어서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면 또 이렇게 어려운 쟁점들이 많은 분들이 주로 오시더라고요. 또 어려운 분들에게 열려있는 젠틀한 싸움딱 유익상 변호사님이고요. 그러면은요, 변호사님 이거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배우자한테 생활비 명목으로 계속 돈을 줘요. 현금으로 계속 나가게 되는데 이거를 어떤 재산 은닉의 사정이나 편파 변제로 좀 평가를 해서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이렇게 네.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나올 수는 있죠. 그러니까 뭐 배우자 명의로
직접적으로 계좌 이체 내역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간 거다라고 하면 그것까지는 크게 문제를 안 삼아요. 뭐 생활비 어차피 써야 되는 거고 배우자가 전업주부고 하면은 더더욱이나 당연히 돈이 갈 수 있는 건데 그냥 뭐 현금으로 빠진 내역이 있다, ATM으로.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 돈이 다시 배우자한테 간 거, 그리고 어떻게 쓰였는지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입증해야 될 수는 있어요. 금액 자체가 좀 너무 일반적인 생계비를 초과했다라고 평가되면은 뭐 당연히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될 수 네, 있고 맞습니다. 그럼 소명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좀 다음 쟁점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추가 생계비예요. 네. 일반적으로 3인 가족, 4인 가족 기준으로 좀 인정되는 추가 생계비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일 큰 거는 대표적으로 주거비가 주거비. 되겠죠. 예. 그러니까 뭐 월세 납부하신다고 하면 의료비, 뭐 정기적으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돼서 매월 지출하는 비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럴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교육비가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추가 생계비 같은 경우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 공제하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그렇죠. 공제가 되기 때문에 네. 개인회생에서 월 변제금을 낮추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교육비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아이가 있는데 영재예요. 그림을 그리는데 피카소예요. 그래서 이거는 독일 가야 돼요. 이런 어떤 고가의 과외나 네. 자녀의 유학 등으로 인해서 교육 비용이나 이런 비용 자체가 높을 때 네. 이런 경우도 그대로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작년까지만 해도 원칙적으로는 인정되는 추가 교육비는 공교육에 한해서였는데 네. 그나마 올해에는 개정을 하면서 공교육이라는 단어를 빼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추가 생계비의 한도가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뭐 서울의 생법원 기준으로 뭐 15만 원? 뭐 요 정도이고 네. 그걸 넘어가는 추가 교육비를 지출하더라도 어차피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질문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양가족 수 판단할 때 배우자의 소득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추가 생계비 같은 경우에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네. 이것도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좀 안분해서 나눠야 될 필요성은 없을까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네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부양가족으로 편입된 그쪽으로 부담시키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냥 네. 부양가족으로 편입되어 있다라면은 네. 이제 그쪽에서 해결하는 발생하는 걸로. 비용은 그냥 그쪽 그 개인회생 진행하는 사람의 추가 생계비 네. 반영을 한다. 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네.